청취자분께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대 왕국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담긴 짧지만 아주 강렬한 기록인데요. 네, 바로 중국 한나라의 공식 역사서죠. 한서, 조선전에 실린 위만조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른 여러 자료들을 막 참고하기보다는 오직 이 하나의 기록에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오래된 필름 한 롤을 발견해서 그걸 이제 디지털로 복원하고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보는 작업과 비슷하달까요? 좋은 비유네요. 이 기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의 목표는 바로 그 스냅샷을 통해서 한 망명객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당대 최강국이었던 한나라를 상대로 1년이나 버텼는지, 그리고 결국 왜,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파헤쳐보는 거죠. 특히 그 과정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은 기원전 2세기 한 남자의 망명에서 시작됩니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국경을 넘죠. 당시 시대적 배경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위만이 모시던 연나라 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신하고 북방의 흉노로 망명하는 말 그대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만도 그 경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쪽으로 향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위만이 그냥 단순한 피난민이나 도망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이 있었죠. 폐수라는 강을 건너자마자 옛 진나라 요새가 있던 빈 땅의 자리를 잡고 주변의 토착 세력이나 자신처럼 망명해온 사람들을 아주 빠르게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묘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가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고요? 네, 그 부분. 이게 그냥 현지화 전략, 이 정도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리하고 또 계산된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적 행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잖아요. 맞아요. 위만은 외부에서 온 이주민 세력의 리더로서 나는 너희를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의 일원이 되러 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복장을 바꾼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그럼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니까요. 덕분에 그는 기존 세력의 경계심을 허물고 빠르게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한 위장술이 아니라 이주민 세력과 토착 세력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조선, 그러니까 준왕의 세력을 밀어내고 왕이 된 뒤 주변의 진번, 임둔까지 복속시키면서 사방 수천리에 달하는 왕국을 건설합니다. 네, 수도는 왕검성으로 정하고요. 한 망명객의 생존기가 불과 몇 년 만에 한나라의 건국 서사시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위만이 닦아놓은 기반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왕위는 아들을 거쳐서 손자인 우거 왕에게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계승되거든요. 3대에 걸친 안정기였군요. 네, 그랬죠. 안정적인 계승,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큰 위기의 씨앗이 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이룩한 걸 손자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네, 바로 그때요. 우고왕의 시대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변의 진국 같은 나라들이 한나라 황제에게 직접 글을 올리고 교류하고 싶어 했는데 우고왕이 그 길을 막아버렸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 모든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게요? 네. 단순히 통행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한나라와의 직접적인 외교 채널은 뭐랄까, 지금의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와도 같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와, 그 정도였나요? 그럼요.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공인받고 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길을 막는 텃세 수준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당시 한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였다면 우거왕은 그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모든 케이블을
자기만 통하게끔 틀어준 거군요. 아, 비유가 정확합니다. 이건 거의 경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교역과 외교는 반드시 자신을 거치게 만들어서 그 중개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신들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걸 가로막는 신박한 도전행위였죠.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당연히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결국 한 나라가 움직입니다. 기원전 109년 서파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서 우거왕을 설득 혹은 압박하려 하죠. 네, 하지만 우거왕이 끝까지 황제의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파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국경인 폐수에 이르렀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정말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인데요. 네, 협상이 결렬된 것에 앙심을 품었는지 이 서파가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조선의 고위 관리를 암살해버립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외교관이 자기를 배웅 나온 상대국 고위 관리를 그것도 국경에서 암살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거기서요.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그냥 대놓고 한번 붙어보자는 메시지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그렇죠. 기록에는 그 피살된 인물이 조선 비왕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왕이라는 건 어느 정도 직책인가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왕 바로 아래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관료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위급이요? 네. 비유하자면 오늘날 국무총리나 부통령급 인사가 국경까지 나와서 외국 사절을 환송해준 셈이죠. 와, 그런 사람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데려온 마부에게 시켜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강을 건너 한나라 요새로 도망가 버리죠. 와, 더 놀라운 건 이걸 보고받은 한나라의 반응입니다. 네, 한무제의 반응이죠. 한무제는 이 뻔뻔한 살인 행위를 보고한 서파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요동의 관직에 임명합니다. 이건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완전히요? 사실상 전쟁을 하자는 공식적인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 살인이 우리의 대답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아니 분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겠네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조선은 즉시 군대를 보내 국경을 넘어 그 서파를 공격해 죽입니다. 네. 이제 외교라는 다리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공격할 완벽한 명분이 생긴 거죠. 한나라는 이 사건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동원된 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누선 장군 양복이 이끄는 수군과 좌장군 순채가 이끄는 육군, 총 5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해요. 그야말로 수륙 양면 총력전이죠. 수군은 지금의 산둥반도에서 발해를 건너 수도인 왕검성으로 직행하고 육군은 요동을 거쳐서 압박해 들어오는, 이건 뭐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게임처럼 들리는데요. 한나라는 당연히 속전속결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기록을 보면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죠? 먼저 도착한 양복의 수군 7,000명이 왕검성을 얕보고 섣불리 공격했다가 말 그대로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합니다. 전멸이요? 7,000명이요? 네. 기록에는 패배한 양복 장군이 혼자 산속으로 도망쳐서 열흘 넘게 숨어 지내다가 겨우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했다고 나옵니다. 와,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거네요. 5만 대군의 선봉대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고요? 그렇죠. 도대체 왕검성의 방어력이나 조선군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일이 육군은 좀 나왔나요? 육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장군 순채가 이끄는 근대 역시 패수 서쪽에서 조선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서 쉽게 전선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럼 초반 기세는 완전히 조선 쪽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도 위만조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1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군요. 네. 중간에 협상 시도도 한 번 있었죠. 전쟁이 길어지니까 우거왈이 태자를 보내서 항복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또 이상하게 결렬되고 맙니다. 네, 바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이요. 태자가 항복의 증표로 1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패수를 건너려 했는데 한나라 측에서는 이 병력이 무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혹시 우리를 속여서 기습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아,
반대로 태자 역시 자신을 맞으러 나온 한나라 사신과 장군이 혹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아닌가 의심했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었군요. 네, 오랜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태자는 다시 왕검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1년 넘게 강력한 저항을 이어갔는데 결국 왕검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극적이에요. 네. 한나라 대군의 총공세에 성문이 뚫린 게 아니었습니다. 네. 가장 견고한 요새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내부의 배신 때문에 무너집니다. 배신이요? 오랜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승리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층 내부에 팽배했을 겁니다. 기록을 보면 조선의 재상 노인 재상, 한도, 니계상 3, 장군 왕협 같은 핵심 지배층 인사들이 우거왕 몰래 한나라에 항복할 것을 비밀리에 모의합니다. 하지만 우거왕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죠. 네. 그러자 이 핵심 측근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왕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재상 한도, 장군 왕협 등은 각자 자기가 거느리던 무리를 이끌고 도망쳐서 한나라에 투항해버립니다. 아,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미 리더십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네. 기원전 108년 여름, 항복을 모의했던 인물 중 한 명인 니계상 참이 자객을 보내 우거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한나라에 항복하죠. 결국 외부의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동료의 칼에 쓰러진 거군요. 1년이나 버텼는데. 그렇죠.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적의 칼이 아니라 우리 편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허무한 채우네요. 그런데 왕이 죽었는데도 전쟁이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성계라는 이름의 우거왕의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죽음 이후에도 항복은 없다며 남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끝까지 반란을 일으켜 저항을 계속합니다. 와, 잠시나마 왕검성을 다시 장악하고 한나라 군대에 맞선 거죠. 정말 마지막 불꽃 같은 저항이었군요. 이 마지막 저항을 진압하는 한나라의 방식이 또 아주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방식이었죠? 그들은 무력으로만 성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미 항복했던 우거왕의 아들 장, 그리고 가장 먼저 투영했던 재상 노인의 아들 최를 앞세웁니다. 아, 항복한 사람들을요. 네, 이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백성들에게 왕의 아들도 이미 항복했다. 저항은 무의미하다. 성계를 죽이면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설득하게 합니다. 와,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서 마지막 저항마저도 내부의 손으로 마무리 짓게 만드는군요. 정말 철저하네요. 그렇죠. 결국 성 안의 사람들이 직접 반란의 주모자인 성기를 죽이고 성문을 열고 맙니다. 그렇게. 이로써 위만 조선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자리에는 한나라의 사개 군현, 즉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이 설치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연나라 망명객이 세운 나라는 3대에 걸쳐 번영했습니다. 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생존 전략과 달리 손자였던 우거왕은 주변 국가의 중개무역 이익을 독점하려다 당대 최강국 한나라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것이 결국 전면전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만 대군을 상대로 1년 넘게 버티는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지배층의 배신과 분열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죠. 네, 특히 국경에서 벌어진 비왕장 암살 사건은 외교적 실수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짧은 기록은 한 국가의 운명이 거대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거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네, 국경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암살 사건, 그리고 전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지배층 내부의 균열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때로는 우발적인 사건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결국 그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과 그 선택이 불러일으키는 나비효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기록이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왕장을 죽이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한나라는 전쟁의 명분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위만조선은 다른 방식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때로는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거대한 계획이나 필연이 아니라 한 개인의 충동적인 결정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남겨봅니다.